피해 증거 제3부 혈풍 1800년에서 1801년 1983년 3월 PD는 신유박해의 진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 세종로 천주교회사연구소를 찾아갔다. 마침 최석우 신부님은 자리에 계셨고 점심때라 앞에 석천 갈비집에서 점심을 대접하며 신유박해와 황사영 백서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다. 신부님은 한동안 눈을 감고 묵상에 들어가시더니 황사영의 그 후의 행적은 주문모 신부의 거처를 정하는 데 주력했었지. 물론 강완숙의 집에 은거하다가 충청도 사람 김여삼이라는 사람이 주문모 신부의 은신처를 관가에 고발한다는 소문을 듣고 황사영은 신부의 은신처를 물색하며 다녔고 정조임금의 승하로 세상이 잠잠해지자 주신부는 다시 강완숙의 집에 은거할 수 있었으나 1801년 정월 10일에 사학을 금하는 교서가 내리자 황사영은 신부를 시골에 모시려고 하지. 그럼 포고문과 오가 작통법에 대한 이야기는 책자를 줄 테니 직접 보고 취재를 대신해주면 고맙겠소. 교회사연구소에서 사학금지령 포고문과 오가 작통법 그리고 사학징의와 황사영 추한 규장각본을 복사하여 집에 돌아온 나는 밤을 새워 탐독하고 신유박해의 장이 너무도 방대하여 제3부 혈풍의 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계속 취재에 들어갔다. 1801년 정월 10일 내린 사학을 금하는 포고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각 고을 감사와 수령 관속은 사학을 믿는 자는 선뜻 마음을 고치게 하고 사학을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도록 경계하여 우리 선왕이 백성을 편하게 길러낸 훌륭한 공에 저바림이 없도록 하라. 이와 같이 엄금한 후에도 오히려 뉘우치지 않는 무리가 있거든 반역죄로 다스리라. 수령은 각각 그 맡은 바 지방에서 오가 작통의 법을 밝게 실시하여 그 통내에 만약 사학의 무리가 있거든 곧 통수로 하여금 관에 고하여 죄를 다스려 사학을 뿌리째 없애버려 남은 씨가 없도록 하라. 황사영이 이 포고문을 본 것은 오정 때쯤이었다. 사영은 우선 이 포고문을 주신부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강완숙의 집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강완숙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관천 최창현과 서남 정약종 그리고 황심이 와 있었다. 포고문의 내용을 소상히 알리니 주신부는 피를 들어 하얀 비단폭에 북경 구배와 주교에게 보낼 서한을 라틴어로 몇 자 적어 황심에게 주었다. 백서의 내용은 대선 청래의 간곡한 청원서였다. 그리고 주신부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 동지사 편의 북경에가 백서를 전달하라는 것이었다. 사영은 노자도 없이 가겠느냐고 하자 최창현 총회장이 100냥가량 내놓은 것이 있고 연산의 단원 이존창으로부터 노자와 약재를 사들일 돈이 올라온 것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불어닥칠 오가 작통법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수기했다. 서남과 사영은 양근이나 마제 쪽으로 신부의 거처를 옮기자고 했으나 주신부는 황심이 북경을 다녀올 때까지 강완숙의 집에 은신해 있겠다고 했다. 강완숙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앉았다가 주신부의 뜻에 따르자고 했다. 밖은 정월달의 한기가 뼛속까지 엄습하는 듯하였다. 사영은 옷을 여미고 이희영의 집을 향했다. 신장로마다 사학금지의 포고문이 눈에 띄고 오가 작통법이 정식으로 선포되자 포졸들이나 행인들의 눈빛이 꼭 자기를 의심하는 눈초리인 것 같아 긴장된 마음으로 이희영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안에는 인기척이 없고 조용하기만 하다. 사영은 가만히 문을 열어보았다. 문은 삑 소리를 내며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닌가. 사영은 가만가만 마당에 들어섰다. 주위를 둘러보니 댓돌에 각신이 하나 놓였다.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조용할 뿐이다. 사영은 댓돌에 각신과 나란히 신을 벗고 휘영의 방문을 가만히 열어보았다.
그러나 방 안에 벌어진 광경은 사형의 가슴을 커다란 감독으로 맥박이 뛰게 하였다. 거기 성스러운 예수상이 사방 5자의 폭으로 그려져 있고 희영은 밖에 인적인 아랑곳도 없이 열에 뜬 화공의 모습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사형은 그만 그 그림의 성령을 느낀 듯 무릎을 꿇고 앉아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희영은 붓을 놓고 손을 수건으로 씻으며 사형을 향해 돌아앉았다. 황공 어서 오시오. 성화의 삼매경에 빠져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생각 밖이오. 아까 황공이 왔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었소. 이공, 저 성화는 너무도 아름답소. 어쩌면 저리 예수께서 살아있는 듯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오. 별 과찬의 말씀을. 성화를 어찌 과인이 그렸다고 하겠소.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이 성화는 천주님이 그려주신 것이오. 이렇게 막힌 데 없이 술술 잘 풀려가는 그림은 내 난생 처음이오. 고맙소, 고맙소. 고맙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소이다 그려. 며칠 잘 말려 뜻있는 교우들에게 건네고 그림값을 톡톡히 받아 성교회 궁핍한 살림에 보태 쓰도록 하시오. 사형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성화의 이야기를 하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 성화가 6조각으로 갈라지며 밝은 광채가 사형의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것이 아닌가. 사형이 그 광채를 안고 다시 성화를 보았을 때에는 이미 성화는 간 곳이 없고 파란 온무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 교회 왕인 듯한 성스러운 모습이 나타나 사형을 부르는 듯한 몸짓으로 멀리 사라져갔다. 한편 황심은 혹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날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당도한 즉시 옥천이 앞에 글을 써놓고 먼저 국경을 향해 길을 떠났다. 옥천이가 약속 날짜에 황심의 집에 도착하니 인적이 없어 방문을 여는데 네모나게 접은 화선지가 떨어졌다. 펼쳐 읽어보니 국경에 도착하는 즉시 그곳 김도야지의 밥집에서 만납시다. 라는 내용이었다. 옥천이가 사신 일행의 마부로 길을 떠난 그 다음날 사형은 정광수의 집에서 있을 공소예절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얼마 전 잡혀간 최도마와 최베드로의 사건이 있은 이후 성교의 모임은 뜸했으나 오늘은 밤늦은 시간에 사학금지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모임이기도 했다. 정광수의 집 별채엔 교우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형이 도착하니 강완숙, 윤온혜, 외 몇몇 여교우가 윗방에 모였고 집주인 정광수, 총회장 최창현, 명도회 회장 정약종, 홍필주 등 남교우가 눈에 뜨이고 주신부는 보이지 않았다. 선함의 주제로 간곡한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 주신부의 거처에 대한 수기들을 했다. 먼저 정광수가 입을 열었다.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부님의 거처도 문제이지만 우리들도 피신을 해야 합니다. 오가 작통법으로 점점 조여오는 사악하는 사람 색출 방법은 조만간 우리에게도 불어닥칠 것인즉 각자 피신하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발넘어 윗방의 여교우 한 사람이 오가작통법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왔다. 이에 황사영은 오가작통법이란 한 동에 5가오나 10가오를 한 통으로 삼고 이웃 사람들을 서로 감식해 함으로써 사고가 일어남을 미리 막고자 하는 사찰 제도입니다만 이번에 내린 오가작통법은 사악하는 사람을 서로 감시 색출하여 고발하라는 법인 줄 압니다. 그런 악랄한 사찰 제도를 쓰다니. 강완숙이 개탄했다. 하여간 우리도 거처를 옮기도록 합시다. 이 사태를 이겨내야 우리 성교회가 명맥을 이을 것입니다. 이 바람이 지나고 나면 잔잔한 훈풍이 불기도 하겠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각자 댁에서 묵주신공을 올리고 이 난세를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최창현 총회장의 동조였다. 이에 사형도 동조하고 모든 교우들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럼 이제 우리 앞날에 불어닥칠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강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헤어지도록 합시다. 총회장 관천이 통절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정광수의 집을 나서는 모든 이들의 마음은 메어지듯 아팠다. 마당에 나서자 강완숙이 사형을 찾아 어둠 속 한 곳으로 가 조용히 몇 가지 물어보았다. 황심 도마 형제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벌써 국경을 향해 떠났을 것입니다. 지난번 황 형제께서 다녀가신 후 신부님께서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시고 기도만 올리고 계십니다. 어디 제가 모시고 은신할까 하는데 형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가족을 우선 피신시키고 서로 연락하여 만나 뵙도록 하지요. 그럼 몸 조심하셔요. 예, 천주님의 가호가 있기를. 예, 천주님의 가호가 있기를.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강완숙은 바람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사형도 총총히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날 밤 관천 최창현이 집에 도착하자 의금부 포도대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포교들은 가족을 닥달하고 있었다. 최창현이 들어서자마자 부인은 여보 달아나요! 하며 외마디 기성을 질렀고 최창현은 달아날 새도 없이 포교의 포승을 받고 개 끌리듯 끌려나갔다. 대문 밖 어둠 속에 한 복장을 한 사나이가 서 있었으니 그가 주문모 신부의 거처를 고발하려 했던 김여삼이었다. 그날은 1801년 신유 정월 열흘 초승달이 처량한 날 밤이었다. 이리하여 신유 밖의 비바람은 불어오기 시작하였다. 사형은 집에 도착하자 그 밤을 이용하여 아내와 아들 경헌 그리고 노모 이윤혜를 모시고 분엄 서남 선생댁으로 가려고 했으나 어머님은 극구 너와 함께 이 집에 있겠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족 기도로 달래고 갓난이의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고 이제 너는 종의 신분이 아니니 내 살 길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갓난인 정들었던 경헌 엄마 즉 준이 마님을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나올 줄을 몰랐다. 하는 수 없이 사형과 금녀는 사태의 귀출을 기다려 보기로 했다. 한편 국경에 도착한 황심은 김도야지의 객주에서 며칠 묵으며 국경의 경계에 대하여 탐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경의 경비는 삼엄하여 자기로서는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신 일행이 도착할 날만을 기다렸다. 닷새 되던 날 사신 일행이 도착했고 쇠마구인 옥천이와 김도야지의 객주방에서 회동하게 되었다. 어찌 추운지 누가 귀를 베어가도 모르갔을 때다. 옥천이가 방에 들어서며 한 말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며칠 동안 있는 동안 소피를 보면 그냥 고드름이 되는 것 같은 혹한이었소이다. 댁에 들어서니 방은 비었고 방문을 여니까니 글을 쓰는 화선지가 떨어집대다. 그래 여기서 기다릴 줄 알았디요. 술을 시켜 한숨 배하고서 황심은 난처한 낯빛으로 와보니 사신 일행과도 합세할 수 없을 뿐더러 과인은 신분으로는 국경을 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옥형제 혼자서 북경을 다녀오는 게 안전하게 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러니 우리 또 옷을 바꾸어 입읍시다. 아니 옷을 왜 또 바꿔 입는단 말입니까? 이 옷 속엔 먼저 번같이 북경 성당에 보내는 백서가 들어있소. 그러나 나라고 통과되려는 법이 없대 안소. 이번엔 경기가 더 사음한다던데. 옷 속에 넣고 누볐으니 국경 파수꾼인들 누구라 알겠소. 그런데 백서라니요. 비단폭에 쓴 글을 백서라 하오. 아 그럼 아무리 여우 같은 국경 파수꾼인들 알아보기는 어렵겠구만. 자 옷을 벗어주시오. 그럽시다. 서로가 쇠마구인 옷이라서 바꿔 입어도 표도 안 나겠세다. 두 사람은 옷을 바꿔 입고 황심이 한 묶음의 은전을 옥천이에게 주면서 옥형제 이 돈은 갈 때 노자에 보태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지난번같이 약재를 사가지고 오시오.
올 때쯤 내 이 객주에 머물고 있을 터이니 성당 신부님의 회신과 약재를 저에게 넘겨주면 고맙겠소. 그 탕시성을 가진 성당 신부님 말입니까? 그렇소. 그 백서에 옥형저에게 40냥을 줘 회신을 보내달라고 했으니 돌아올 때 그 40냥 중 10냥은 노자에 쓰고 나머지는 저에게 돌려주면 고맙겠소. 알겠습니다. 김도야지의 객주를 나선 두 사람은 서로가 남남인 것 같이 헤어져 옥천이는 마부들의 막사로 돌아갔고 황심은 그 길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장안 요소요소에는 주문모 신부 체포령이 나붙고 사학금지 포고령 그리고 오가 작통의 방이 나붙는 등 살벌한 분위기였다. 서남은 교회 기록 보관서류 및 미사 경본 제기 등이며 저술한 책자들을 교우 임대인의 집에 옮기고자 그의 집을 찾아갔다. 자초지종을 들은 임대인은 선뜻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서남과 같이 집으로 가 서류가 든 고리짝을 지게에 싣고 겉은 나무단으로 위장을 했다. 서남이 앞서고 임대인이 지게를 지고 서남을 따라 임대인의 집을 향하는데 시금은 박증 왔을까. 포졸 2명이 저만치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서남은 등골에 식은땀이 고이는데 포졸은 지나가는 듯 하더니 다시 뒤돌아보고 여보시오 하고 불렀다. 임대인은 모른 척 그냥 걸어가고 있었으나 포졸들은 부르는데도 그냥 가고 있는 임대인 앞을 막아서며 지게를 내려놓으라고 했다. 서남은 먼 발치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급히 임대인의 곁으로 가서 그들의 거동을 살펴보는데 포졸이 마구 나무찜을 내려놓게 하고는 아니 기가 어떻게 됐소? 설하는데 왜 그냥 가는 거요? 예? 아니 소인은 못 들었습니다요. 이 나무단이 삐져나왔단 말이오. 이보시오. 내 옷이 긁히지 않았소. 내려놓으시오. 내 단단히 매줄 테니.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가 맬 테니 어서 볼 일도 보십시오. 저희? 그럼 또 일행이 있단 말이오? 이때 뒤에 섰던 서남이 나서며 예, 일행은 이 몸이오. 하자 다른 포졸이 나서며 아니 나무단 지고 가는 사람은 뭐고? 보아하니 한 분은 선비 같은데 따라가는 선비는 뭐요? 예, 이사가는 나무단이라서. 그래요? 하여간 풀러보시오. 다시 단단히 채곡채곡 싸가지고 묶읍시다. 아 괜찮다니까요. 저희가 묶겠으니 어서들 가보시오. 그러나 먼저 왔던 포졸이 이미 나무단을 풀고 있었다. 선안과 임대인은 앞이 아찔했다. 나무단이 와르르 무너지자 그 안에 단단히 묶어놓은 고리짝이 나왔다. 아니 이건 뭐요? 예? 예 이삿짐입니다. 서남이 엉겁결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 아니 이삿짐이면 그냥 보이게 묶을 것이지. 나무단에 숨겨놓은 건 뭐요? 이거 혹시 밀도사란 쇠고기 아니오? 아닙니다. 그냥 고리짝일 뿐입니다. 그래요? 그럼 나무찜은 놔두고 이 고리짝만 메고 날 따라오시오. 하고 포졸들은 지게를 임대인에게 지워 두 사람을 연행했다. 포도청에서 고리짝을 열어본 포교는 그것이 천주학쟁이들의 문서인 것을 알아보고는 포도대장에게 고하자 서남과 임대인은 그 길로 포승에 질려 감옥에 감금시켰다. 서남은 앞일이 막막했다. 그보다도 그 문서 안에서 나올 교우들의 주소록이라든지 저술하다만 성교 전서의 원고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결국 서남의 신분이 드러났고 임대인을 끌어내어 서남의 집과 자기의 집으로 끌고 가 가택 수색을 하게 했다. 그 사이 감옥에 혼자 남은 서남은 이 일을 교우들에게 알려야 하겠는데 어찌할 방도가 없어 가슴을 태우고 있는데 옥지기 한 사람이 아까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있더니 감옥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지자 서남에게 은밀히 다가왔다. 서남 선생 아니십니까? 뉘시오. 애옥에 공소해줄 때 배웠습니다. 오, 교시오? 예, 밖에 전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남은 황사영과 강한숙의 집을 안다기에 주신부와 강완숙 그리고 황사영 집에 가서 빨리 몸을 피하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이에 옥졸은 신중한 몸짓으로 제자리로 물러났다. 이때 옥문이 벌컥 열리며 임대인이 피가 낭자해가지고 나졸들의 손에 의해 처절하게 끌려 들어왔다. 그리곤 서남을 끌어내어 의금부 마당에 오라를 채워 쓰러뜨렸다. 그 앞엔 지게 속에 숨겨놓았던 책들이며 교우들의 선교에 필요한 서류들이 마당에 흩어져 있었다. 관원은 채를 휘두르며 이 책들은 무엇이며 이 명부와 장부는 누구의 것이냐고 호통을 치고 있었다. 이에 서남은 그 책들을 모두 자기의 것이라 실토하였고 관원은 주신부와 연락했던 장롱 속의 편지들을 꺼내 주신부의 거처와 서신 내용을 하나하나 캐물었으나 서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관원들은 서남의 아내 유세실리아와 아들 딸들까지 찾아가 신부의 거처를 대라고 하였으나 모두 모른다고 하였다. 이날 충청도 내포의 이존창도 충청도 감옥에 감금되었고 한양에서는 이가환, 정약용, 이승훈, 홍낙민 등도 체포되어 의금부에 감금되었다. 옥졸은 정오가 좀 지나서야 우선 황사영의 집을 찾았다. 애옥의 북촌 황사영 집에 찾아온 옥졸은 서남의 말을 전하였다. 사영은 나는 괜찮으니 어서 강완숙 자매에게 피신하라고 전화를 하자 옥졸은 좋은 피신처가 있다며 계동 영호영 안에 교우의 한 군사의 집이 있으니 거기면 안전할 것이라고 일러주고 갔다. 사형은 어머님과 아내에게 마제 양근마을로 피하라고 이르곤 갓난인 빨리 살 길을 찾아가라고 하였으나 갓난인 죽어도 마님하고 같이 죽고 살아도 마님을 따르겠다고 막무가내여서 할 수 없이 정씨 부인은 경헌일 등에 업으려 하자 갓난이가 가로채 업고는 머리에 보따리까지 이고 앞장서 걸어나갔다. 사형은 아내와 어머니가 피신하는 골목 어기까지 나와 바래다 주고는 계동에 있는 영호영 군사의 집으로 갔다. 거기엔 이미 김계환과 이동화가 와 있었다. 이들은 육회의 홍문갑과 절친한 사이였고 그의 안내로 와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옥졸이 주신부가 은신해 있는 강완숙의 집을 찾았을 땐 이미 텅 빈 집이었다. 영문을 몰라 인근의 한 집을 찾아가 물어보았더니 좀 전에 포졸들이 와서 그 집 주인을 오라로 묶어 끌고 갔다는 것이었다. 옥졸은 난감하여 허탈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다가 사형의 집은 어떤가 확인하려고 다시 애우개로 발길을 돌렸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형의 집에도 군교들이 들이닥쳐 텅 빈 집을 수색하고 있지 않는가. 옥졸은 그 길로 계동 영호영의 군사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집 주인은 없고 할머니 한 분이 가물가물 밖을 내다보며 누구 왔소? 예, 전 의금부 옥졸입니다. 혹시 여기 애옥의 황진사님이 와 계신지요? 글쎄, 난 금시초문이요. 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옥졸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간 후 할머니는 대문을 열고 밖에 인긴 척을 살핀 후 뒤채 헛간으로 들어갔다. 황진사 어른, 네, 여기 있습니다. 하며 집더미 사이로 사형이 고개를 내밀었다. 지금 막 의금부에서 다녀갔소. 의금부요? 황진사 어른을 찾습디다. 그래요? 사태가 어려워지는 모양이니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소. 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사형은 밖에 인기척에 숨어있던 김계환과 이동하를 불러 여기도 위험하니 우리 다른 곳으로 피신하도록 합시다 하니 모두 동의하고 김계환, 이동하가 자리를 뜨고 사형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칠흑 같은 어둠을 타고 삼청동 산을 넘어 석정동 권상술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상술은 사형이 망명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망명의 이유를 캐묻자 사형은 죽으면 죽었지 망명은 안 한다 하고는 하룻밤 그 집에서 자고 다음날 휘돌아 동대문 안 정동 송지기 집으로 갔다. 마침 교우인 김희호가 와 있었다. 희호도 왜 망명을 하려고 하느냐고 캐묻기에 망명이 아니고 어디 인적이 없는 곳으로 종적을 감추려 한다고 하자
희호는 은신하려면 우선 그 복장부터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며 상복이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그러자 송재기도 좋은 생각이다 하며 동조했다. 그리고 사형을 별채로 데리고 갔다. 송재기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안채 쪽으로 사라졌다. 사형은 상복을 하면 이 수염도 깎아야 할 텐데 생각하며 석경을 찾는데 장지문이 열리며 흰 소복을 한 여인이 조용히 들어섰다. 사형은 당황하여 니신지? 저는 설애라고 합니다. 성은 최씨이옵고. 예, 그런데 집주인과는 사촌관이옵니다. 예. 선비님께서 상복이 한 벌 필요하다고 지어드리라 하옵기에 예, 그런데 상복을 입고 계시는 걸 보면 예, 연전에 지아비를 여의었고 지금은 성교에 나가 천주님을 공경하며 살고 있습지요. 예, 교의시군요. 예, 애옥의 공서회 절대 그리고 강완순 곤룸바님 댁에서도 황진사 교우님을 먼 발치에서 배웠었고요. 아, 그래요? 전 그것도 모르고 웬 아녀자분이 불쑥 들어오시나 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뵐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게다가 제가 황 알렉산더님의 옷을 지어드리게 되어 광영이옵니다. 일어나시지요. 기장을 재드리겠습니다. 사형은 홍안의 얼굴이 상기되어 일어섰다. 설애는 잣대로 기장을 재고는 물러났고 사형은 소복의 설애의 향기가 가시지 않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아내와 아들 경헌의 생각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안위의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송재기 집에서 며칠 묵는 동안 최설애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고 상복으로 갈아입은 사형은 그 윤기나는 양반과의 채통을 지키고자 길렀던 수염도 깎고 밖의 사정에 신경을 쓰고 있던 어느 날 서남 선생 댁 김한빈이 찾아왔다. 송재기를 만나려고 왔다가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밤이 깊은 줄도 모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달포 전쯤 서남 선생이 임대인이라는 교우의 댁에 성교의 서류와 저서 등을 싣고 그의 집에 가던 중 옥에 잡혀 들어가셨는데 소인도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보니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여기저기 동가숙 서가식 하다가 어제 사학주인들을 데려다 서소문 밖에서 잠수영을 한다기에 남대문 쪽으로 나오는데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그 행렬을 지켜보았더니 서남 선생은 동발에 창사를 잡고 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외쳐대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하자 군교가 조용히 하라 하며 힐책했습니다. 서남 선생은 내가 물을 청하는 것은 나의 의대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기 위함이요 하고 대답하시더군요. 그리고 길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당신네들은 우리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천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대심판 때 우리의 슬픈 울음은 진정한 낙으로 변할 것이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계속 따라가 보았더니 형장에 도착한 후에도 아무런 두려움의 표정 없이 형구를 들여다보시고 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흠승하올 천지 만물의 대주제자이신 분이 당신들을 창조하셨으니 모두 회개하여 당신들의 근본으로 돌아와야 하오. 그 근본을 어리석게 멸시와 조속거리로 삼지 마시오. 당신들이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는 곧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오. 당신네들은 두려워 마시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하자 형리가 서남 선생의 말을 가로막고 나무 위에 머리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남 선생은 용감하게 머리를 들고 신앙을 증거하셨습니다. 눈을 부릅뜨시고는 하늘을 향해 땅을 내려다보며 죽는 것보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죽는 것이 낫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겁을 먹은 망나니는 자신 없이 칼을 내리쳐서 목이 조금밖에 끊어지지 않자 벌떡 일어나 앉으셔서 보라는 듯이 손을 들어 십자성호를 긋고 다시 처음 자세로 되돌아가 마지막 칼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승훈 베드로님과 최청현 총회장님, 그리고 홍낭민님과 홍교만님, 그리고 최필공님이 잠수당하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사형의 동공에 큰 슬픈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너무도 기가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사형은 고개를 들어 허공 한 점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두렵소. 참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조정의 돌아감이 이어찌 잔혹 무도하단 말이오. 하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이오. 이제 우리도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소. 한빈 형제님은 거처가 있으시오? 오늘 이렇게 황진사 어른을 만나 뵈었으니 황진사님을 모시고 온든 생활을 할까 합니다. 이에 송재기는 묵묵부담 앉아있다가 어디 좋은 은신처라도 있단 말이오? 이에 일단 평구 예천 쪽으로 가 산간 벽지를 찾으면 어떨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산간 벽지에서 초근 모피로 살다 보면 광명의 날이 오겠지요. 자, 그러면 한시바삐 이 한양을 떠남이 안전할 것 같소. 그렇게 사형과 한비는 엄동설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송재기의 집을 떠났다. 한편 한성에선 강완숙과 그의 아들 홍필주가 체포되었다. 신문과는 강완숙과 홍필주에게 신부의 행방에 대해 캐물어도 입을 열지 않자 그의 집 여종을 잡아다 곤장을 치며 닥달을 하니 여종은 매에 못 이겨 주신부의 나이와 얼굴 생김새 등을 실토하였다. 이에 실마리를 잡은 형리는 다시 강완숙을 끌어내어 주신부의 거처를 물었으나 그분이 전에는 내 집에 계셨으나 이미 오래전에 집을 나가서 지금은 어디 계신지 정말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관원들은 하는 수 없이 신부의 얼굴 생김새를 그려서 여기저기 방을 붙이고 많은 돈의 상금을 걸어 주신부의 체포에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한편 사형은 상복에 흰 갓을 쓰고 포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비는 개털 겉옷에 장죽을 짚으며 사형의 앞에서 길을 인도하였다. 평구로 가는 길은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 강변 오솔길을 걸어 여주강에 이르러선 꽁꽁 얼어붙은 강 한가운데를 걸어 용인 고개를 넘었다. 떠날 때 송재기 집에서 설애가 만들어준 수수떡도 동이 났다. 그러나 용인의 산골짜기엔 산토끼들이 덜어 눈에 띄었다. 한비는 원래 포수 출신인지라 덫을 놓아 토끼를 잡아와 허기진 배를 달래며 평구에 다다랐다. 평구, 청양, 제천 등 인근 마을이었다. 한빈이 평구에서는 연고가 없고 청양은 소인의 고향이니 그쪽으로 가보자고 하자 사형은 다시 한빈을 따라 나섰다.